안녕하세요. 명작을 듣다입니다. 책을 읽을 시간은 부족하지만 그 의미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오늘도 한 권의 명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제인 오스틴의 영원한 걸작, 오만과 편견입니다. 혹시 젊은 시절 이 소설을 읽으며 엘리자베스 베넷의 당당함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냉정해 보였던 다시 씨가 점점 매력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던 순간을 떠올리시나요? 1813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엘리자베스 베넷과 피치 윌리엄 다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해와 편견 너머로 피어나는 진실한 감정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부 첫 만남과 나쁜 인상. 19세기 초 영국의 작은 마을 롱본에 베넷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베넷 씨와 어머니 베넷 부인, 그리고 5딸들이 있었죠. 맏딸 제인은 온화하고 아름다웠고,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똑똑하고 재치가 넘쳤습니다. 셋째 메리는 책벌레, 넷째와 다섯째인 키티와 리디아는 활발하고 남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베넷 부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5딸들을 모두 좋은 남자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혼이 여성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어느 날 롱본 근처의 대저택 네더필드 파크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는 바로 찰스 빙글리, 젊고 부유한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즉시 들떠서 남편에게 빙글리를 만나볼 것을 재촉합니다. 드디어 마을 무도회가 열리는 날, 베넷 가족은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빙글리는 정말로 매력적인 신사였고, 특히 제인과 춤을 추며 서로에게 호감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이 좋은 짝이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빙글리와 함께 온 그의 친구, 피치 윌리엄 다하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표정은 차갑고 거만해 보였습니다. 그는 무도회 내내 몇몇 사람들과만 춤을 추고 대부분의 시간을 벽에 기대어 서서 사람들을 관찰하기만 했습니다. 빙글리가 다하시에게 엘리자베스와 춤춰보라고 권했을 때 다하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관심을 끌 만큼 예쁘지 않소. 게다가 이런 시골 사람들과 춤추고 싶지 않네. 불행하게도 이 말을 엘리자베스가 들어버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다시의 거만함을 보며 그를 경멸하게 됩니다. 세상에 저렇게 오만한 사람이 있다니.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다시의 무례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부 위컴의 등장과 거짓말. 몇 주 후 엘리자베스는 마을에서 조지 위컴이라는 매력적인 젊은 장교를 만납니다. 위컴은 잘생기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엘리자베스도 그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위컴은 엘리자베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다하시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다하시가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약속된 목사직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하시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위컴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더욱 다하시를 혐오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첫인상이 맞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한편 제인과 빙글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주 만났고 마을 사람들은 곧
약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제인은 조용한 성격이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빙글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부 콜린스 목사의 청혼. 이때 베넷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윌리엄 콜린스 목사였습니다. 그는 베넷 씨의 사촌으로 베넷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재산은 남자에게만 상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넷 씨가 죽으면 딸들은 집에서 쫓겨날 운명이었거든요. 콜린스 목사는 레이디 캐서린 드 버그의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후원자인 레이디 캐서린을 칭찬하며 그녀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첨꾼이자 속물이었죠. 콜린스는 베넷 가족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처음에는 제인을 택하려 했지만 베넷 부인이 제인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다고 귀띔하자 곧바로 엘리자베스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에게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하지만 그의 청혼은 사랑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실용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베넷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신이 베넷 씨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콜린스는 이를 여성의 겸손함으로 여기며 계속 구애했고 베넷 부인은 딸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베넷 씨가 딸의 편을 들어주어 콜린스의 청혼은 무산되었습니다. 4부 제인의 상심과 빙글리의 갑작스러운 떠남. 겨울이 되자 갑작스럽게 빙글리 일행이 런던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빙글리는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네더필드 파크를 떠났고 언제 돌아올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침울해졌고 식욕도 잃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콜린스 목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럿 루카스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샬럿은 똑똑하고 현실적인 친구였는데 콜린스 같은 남자와 결혼하다니요. 샬럿은 엘리자베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나는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27살이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콜린스 목사가 좋은 남자는 아니지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어. 엘리자베스는 친구의 현실적인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사랑 없는 결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절대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5부 다하시의 갑작스러운 청혼. 봄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샬럿을 만나러 켄트의 목사관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레이디 캐서린 드 버그를 만나게 됩니다. 레이디 캐서린은 다하시의 이모였는데 거만하고 간섭을 좋아하는 귀족 부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다하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하시는 이모를 방문하러 왔다가 엘리자베스와 재회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하시는 예전과 달리 엘리자베스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주 목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하시가 갑자기 엘리자베스에게 나타나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베넷 양,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당신을 사랑해왔습니다. 당신의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하시를 미워했는데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니요. 게다가 그는 청혼하면서도 그녀의 신분이 낮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분노하며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제 언니와 빙글리 씨의 사랑을 방해했잖아요. 그리고 위컴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다하시는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결론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차가운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6부 다하시의 편지와 진실의 발견. 다음 날 아침 다하시가 보낸 긴 편지가 엘리자베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비난한 두 가지 일에 대한 해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빙글리와 제인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하시는 제인이 빙글리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인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하시는 제인이 빙글리의 재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넷 가족의 일부 구성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우려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하시는 위컴의 진실한 모습을 폭로했습니다. 위컴은 다하시의 아버지로부터 목사직 대신 현금을 받기를 원했고 그 돈을 받은 후 방탕한 생활로 모두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컴이 다하시의 15살 여동생 조지아나를 유혹해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달아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위컴의 매력적인 외모와 말솜씨에 속아 그를 믿었고 다하시에 대해서는 첫인상만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7부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펜벌리 방문.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인은 여전히 빙글리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고 막내 리디아는 브라이튼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리디아의 경솔함이 걱정되었지만 부모님은 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이모부 가딘너 부부와 함께 더비셔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다하시의 저택인 펜벌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하시는 집에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구경하기로 했죠. 펜벌리는 엘리자베스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거만함이나 과시가 아닌 진정한 품격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들려주는 다하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하시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늙은 가정부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소작인들에게도 친절하세요. 이 동네에서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다하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택을 나오는 길에 다하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다하시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둘 다 당황했지만 다하시는 예전과 달리 친근하고 정중하게 엘리자베스를 대했습니다. 그는 이모부 가딘너 부부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여동생 조지아나를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8부 리디아의 도망과 가족의 위기. 펜벌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엘리자베스에게 집에서 급한 편지가 왔습니다. 막내 리디아가 위컴과 함께 도망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브라이튼에서 사라졌고 결혼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남성과 동거하는 것은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이는 리디아뿐만 아니라 베넷 가족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죠. 다른 딸들도
결혼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넷 씨는 런던으로 가서 리디아를 찾고 있었고, 베넷 부인은 충격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죠. 며칠 후 가딘너 이모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리디아와 위컴을 찾았지만 위컴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리디아와의 관계도 단순한 충동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딘너 이모부가 위컴을 설득해서 결혼에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위컴의 빚도 모두 갚아주고 리디아의 결혼 지참금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넷 가족은 안도했지만 가딘너 이모부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구부, 다하시의 은밀한 도움과 진실. 리디아와 위컴이 결혼한 후 베넷 가족을 방문했을 때 리디아가 실수로 중요한 사실을 발설합니다. 위컴과의 결혼을 주선한 것이 다하시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크게 놀라서 가딜러 이모에게 편지를 써서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이모의 답장에 따르면 다하시가 런던에서 위컴과 리디아를 찾아내고 위컴의 모든 빚을 갚아주었으며 리디아의 결혼 비용까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위컴에게 군대에서의 새로운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하시는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가딘너 이모부는 엘리자베스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을 위해 이런 희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지어 비밀로 하면서 말이죠. 그는 정말로 고귀한 사람이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다하시를 얼마나 잘못 이해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0부 빙글리의 재등장과 레이디 캐서린의 방문. 가을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빙글리가 네더필드 파크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제이는 긴장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빙글리는 다하시와 함께 베넷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제인과 빙글리는 다시 만나자마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빙글리는 제인에게 정식으로 청혼했고 제인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다하시와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레이디 캐서린 드 버그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베넷 양, 당신이 내 조카 다하시와 약혼한다는 소문을 들었소. 레이디 캐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다하시는 내 딸 앤과 어릴 때부터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소. 엘리자베스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약혼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다하시 씨가 누구와 결혼할지는 그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신 같은 신분의 여자가 감히. 레이디 캐서린은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다하시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은 화를 내며 떠났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당당함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1부 다하시의 두 번째 청혼과 행복한 결말. 며칠 후 다하시가 홀로 베넷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산책을 나선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모님이 당신을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엘리자베스는
레이디 캐서린과의 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하시는 조용히 들은 후 말했습니다. 이모님의 방문이 오히려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저를 거부할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하시는 계속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지적해주신 제 잘못들을 깊이 반성했고, 특히 제 거만함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하시 씨, 저야말로 당신께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당신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리디아 일로 당신이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것을 알고 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하시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부끄러워하며 고백했습니다. 만약 다시 청혼해 주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오해와 편견은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작품 해설.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제인 오스틴은 이 작품을 통해 19세기 영국 사회의 계급 의식과 결혼 제도를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목의 오만은 다하시의 거만한 태도를, 편견은 엘리자베스의 선입견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장합니다. 다하시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며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보게 됩니다. 오스틴은 또한 다양한 결혼 유형을 보여줍니다. 제인과 빙글리의 순수한 사랑, 샬럿과 콜린스의 실리적 결혼, 리디아와 위컴의 충동적 결합을 대비시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만과 편견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에 의한 판단, 사회적 편견,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오해, 이런 문제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SNS 시대에는 오히려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자베스처럼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경험, 다하시처럼 좋은 의도였지만 표현 방식 때문에 오해받았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첫인상을 넘어서 상대방의 진면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켜주는 관계를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첫인상 때문에 놓친 소중한 인연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책이 전해주는 깊은 의미가 오늘 하루의 끝자락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제인 오스틴이 200년 전에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완벽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그랬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 여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